자, 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1반부터 5반까지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입니다. 우리가 11번부터 일제강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일제강점기의 살짝 개관을 좀 보여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니까 꼭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이걸 살펴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통치 방식부터 정리를 해서요. 경제 수탈, 그리고 국내의 저항과 국외의 저항으로 이렇게 틀을 잡으면 되고요. 연표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치 방식부터 살짝 살펴보면요. 10년대 통치 방식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기록입니다. 강제로 점령당했던 식민 지배 시대였고요. 1910년 강제병합조약 8월 29일 날 발표된 강제병합조약 이후에 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근데 1910년대에는요, 일본도 식민지배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밟으면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통치를 하냐면, 무단 통치를 해. 무단 통치는 헌병경찰을 이용했던 통치였고요. 헌병경찰은 군인의 경찰이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랑 똑같이 취급을 한 거야, 민간인들을. 그래서 대검을 차고 다니고 장총을 차고 다니면서 이들은 즉결처분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 일반 조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길거리에서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있었죠. 조선 태영령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법률도 있었고요. 교육적으로도요. 우리가 교원들이 막 제복을 입고 대검을 차면서 위협적으로 수업을 했었고 더더군다나 당시 민족운동을 했었던 사립학교라든지 서당은 서당 규칙 같은 걸 만들고 사립학교령을 만들면서 탄압을 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단 통치였죠. 우리에게 자유라곤 1도 없던 시기.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빼앗았던 시기냐? 바로 땅을 빼앗았었던 시기입니다. 무슨 사업?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였고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명목으로 그냥 지네들이 우리 땅을 막 가져가 버리는 거야. 빼앗아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땅을 빼앗아서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헐값을 넘겨서 일본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했었죠. 식민지 지주제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해서요. 조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거의 만들어주지 않았죠. 회사령이 뭐예요? 바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당연히 조선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민족 산업이 육성되는 걸 막았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국내에서는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단 통치기다 보니까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립의금부나 대한광복회 등이 있고요. 이들이 비밀리에 결사를 만들어서 항일운동을 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크게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이 독립의금부나 광복회가 했었던 활동들은 사실 이들이 들켜서 우리가 좀 아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단 통치 시기에 우리가 비밀리에까지 단체를 만들어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1919년 이런 무단 통치에 저항해서요. 우리는 3.1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요 3.1운동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야, 일본한테. 그렇게 짓밟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3.1운동 이후에 이에 영향을 받아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렇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민족 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그렇지. 대규모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자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정부였던 게 아니라 사실은 삼권분립에 입각해서 체제를 갖춘 민주공화정 정부였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계승한 우리 민족 대한민국 정부의 시초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국외에서는요. 사실 이때 말하는 국외는요. 대부분이 만주, 연해주 등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곳들이고요. 만주, 연해주 등지에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독립운동, 국외에서 하는 독립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죠. 항일의병운동이랑 똑같은 거야.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군인이 필요하잖아. 그지? 무기가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군인을 양성하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10년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그리죠?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쪽 어디야? 서간도 삼원보에서 당시 신민회가 주도를 해서야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었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광단, 용청 같은 데에서 이제 당시 북간도 지역에 이제 여기에서는 중광단, 대종교도들이거든요.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를 만들어서 항일운동의 운동 기지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연해주 쪽에서는요, 블라디보스토크 를 기준으로 해서 신안촌, 신안민촌이라는 게 건설이 돼서 당시 당시 독립운동 기지를 이 연해주에도 건설하기 시작했었죠.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요. 또 상하이에서는 외교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서 이때 만들었었던 군인들이 사실은 요 20년대에 전쟁을 이끌게 된 거야. 엄청나죠? 자, 그럼 2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20년대에는요,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3.1운동이 대규모 꿈틀에 놀랬었던 일본이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변경하였죠.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밟았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헌병경찰이 아닌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또 총독도 군인 총독이 아닌 문관종 총독이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한글신문 발행도 허용해주고 언론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도 허용해줍니다. 즉 자유로운 척, 문화적인 척 하면서 실상은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였었죠. 경찰이 보통경찰로 맡겼지만 경찰력은 3배, 4배까지 증가해서 감시 탄압이 훨씬 더 심해졌었고요. 특히 당시 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잡아쳐놓는 그런 법률이면서 사실상은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감금하는 그런 이제 법이 제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운동가 탄압은 훨씬 더 심해졌었습니다. 한글신문 발행 허용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왔지만 계속된 검열로 인해서 그 항일 논조가 강한 기사는 지네들이 막 삭제해버리고 또 정간, 폐간은 밥 먹듯이 하고요. 그래서 당시 항일 논조가 강한 논설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색출해내겠죠. 독립운동까지 막 이러면서 막 잡아내고요. 그래서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였고 실제로 이때 당시 친일파가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무지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였었고요. 당시 경제적으로는 뭘 뺏어갔던 시기니까요. 바로 쌀을 빼앗아 갔던 시기입니다. 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들이 했었던 건 산미 증식 계획이었죠. 당시에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로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없자 먹을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당시 조선의 쌀의 생산량을 늘려서 일본으로 엄청나게 가져가는 계획을 합니다. 이게 산미증식 계획이고요. 문화통치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너희들의 생산량, 쌀의 생산량을 늘려줄게 이러면서 막 농업의 선진화를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농촌 조합 같은 것도 만들게 하고요. 당시 그 수리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당시 그 트랙터까지는 아니지만 농촌의 기계화도 도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종자도 개량하고, 되게 선진적으로 그 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그 농업 선진화 방책을 강구해서 시행합니다. 그래, 그것까지 좋다 이거라니까. 그렇지만 증산량보다 오히려 수탈량이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우리 농민들은 만주,
이 척박한 만주 땅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민족을 기만하는 그런 계획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령은 철폐합니다. 그러면서 야 조선 너희들 기업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기업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물산장려 운동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만 이미 10년대에 일본 기업이 너무나도 크게 육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일본이 거의 민족을 기만하는 수책이었고요. 오히려 이때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진출해서요. 자본력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리죠. 결국에는 20년대에는 문화 통치, 민족을 기만하는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국내에서의 저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이때 20년대 문화 통치를 하면서 단체 결사의 자유가 많이 생기게 되면서 단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민족주의 이념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때 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회주의가 국내에 크게 유입이 되면서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이끌어가게 되죠. 민족주의 운동은 사실 실력을 양성하는 걸 가장 크게 뒀어요. 여기에서 실력은 교육에서의 실력과 산업에서의 실력이죠. 우리 민족 자본의 육성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산업적인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을 펼치거나 혹은 교육적으로 우리의 민족의 이제 실력을 양성하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나중에는요, 사실 30년대에 가면요, 문맹 퇴치 운동이라 그래서 당시 그 글자를 읽지 못하는 농촌의 농민들을 계몽하는 운동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맹 퇴치, 물산 장려, 밀립대학.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한 글자만 쓰면 꼭 그렇게 그 뭐라 그러지? 풀네임을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배울 건데, 다 배웠는데. 어쨌든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즉 사회적인 약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고 노동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조금 가져가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은 거야. 인간은 믿은 거죠. 마르크스가 생각했을 땐. 그렇지만 사실상 인간은 욕심이 있는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회주의를 일으켰던 러시아조차도 사실상 서기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경도화되고 결국 90년대에 사회주의는 거의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돼버리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그리고 북한 뭐 이렇게 몇몇 국가 정도입니다만 확실히 이들은 변질된 사회주의 국가죠. 처음에 사회주의자들이 꿈꿨었던 이상적인 국가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가 주인이 되는 모두가 평등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했었던 활동들은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래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노동쟁이를 하고요. 농민들은 소작농들을 키워주는 소작쟁이를 했었고요. 또 여성운동, 여성들의 근후에 만드는 것처럼 여성들의 단체를 지원하고 여성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었고요. 또 소년운동이라고 해서 어린이 운동이죠. 그 당시 우리가 소년이라고 좀 무시했었던 작은 놈이라고 무시했었던 그들을 어린이라고 존중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시점이고요. 방정환 선생님과 천도교가 지휘를 했었죠. 그리고 청년운동, 특히 뭐 학생운동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고요. 무엇보다 백정, 그래서 형평운동을 했었죠. 백정들은. 그래서 이들은 백정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들도 사람이다 라는 걸 외쳤던 게 바로 이 백정운동, 형평운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적인 운동이었는데 둘은 사실 서로 굉장히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공통의 목표, 그러니까 일제타도라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사실 섞일 수가 없었어. 당연한 거야. 산업의 육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적인 약자,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회사, 자본가, 누군가만 돈을 많이 버는 구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게 사회주의였거든. 둘이 맨날 잡아먹을 때 싸웠단 말이야. 일본이 원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둘이 싸우는 거.
너네들끼리 분열되어라. 하하.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대립할 순 없다라고 해서 손을 잡자라는 운동이 나타나니 그게 바로 민족을 하나로 묶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나타났었던 단체가 뭐야?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 특히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아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민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은 단체였었고요. 이들이 특히 했었던 건 바로 학생운동,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었죠. 항일운동으로는 당시 학생운동,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기 전에 사실은 뭐부터 있었냐면 60만세 운동이 있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었는데 순종의 서거를 기해서 일어났었는데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손을 잡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운동이 된 게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손을 잡고 60만세 운동을 준비했었단 말이야. 순종 서거 이래 3.1운동, 제2의 3.1운동을 만들자 하고서는. 그런데 이때 당시 그게 사전에 발각되면서 일본에 잡히면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우선 준비를 해가지고 몰래 준비를 해서 경문을 돌리고 만세운동을 벌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규모 시위로 커지진 못했지만 서울 전역에서 학생들이 들끓고 일어나는 정말 멋진 운동이었지. 제2의 3.1운동이었지. 이것 덕분에 사실은 신간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야. 아, 둘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되죠. 역시 학생운동입니다. 당시 그 광주 지역에 있었던 그 일본인 학생과의 차별에 저항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었고요. 11월 3일 대규모 가두 시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신간의 지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지요. 자, 안타깝게도 신간회는 결국에는 해소되게 돼요. 해소되게 되면서 결국 다시 분열이 되게 되면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좀 비합법적인 어차피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실 합법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비합법적인 혁명조합을 만들어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요. 당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문맹퇴치 운동을 펼치면서 교육운동을 이끌어 나가죠. 그러나 결국 37년 중일운동 때가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무리한 전쟁을 하게 될 때부터는 사실상 국내에서의 운동은 거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20년대 국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10년대에 만들어진 이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20년대에 들어 1920년이에요. 정확히 20년에 처음으로 일본군과 교전을 해서 승리하는 전투가 나타나게 되니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었던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이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대대를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해요. 독립군들이. 얼마나 값진 승리였겠어요. 일본군은 값진 패배였죠. 엄청 열받았겠죠. 그래서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당시 간도 지역, 요 서간도 북간도 지역, 요 만주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청산리 근처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대첩이라 하면 우리가 크게 승리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었던 청산리 대첩이었고요. 이 청산리 대첩에서 지니까 열받았어. 일본이. 열받아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에게 위기를 안겨주죠. 승리를 했더니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어떤 위기였냐면 바로 간도참변이라 그래서요. 간도참변이라 그래서 당시 우리 민족이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져 있었던 요 간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마을들을 다 불지르고 민간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모든 민간인들을 다 학살하는데 이건 진짜 학살이었어요. 그래서 간도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민족 독립군들은 간도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주는 러시아 군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안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당시 그래서 러시아의 스보브드니라고 불리는 자유시로 옮기게 되는데요. 요 자유시에서도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간도참변, 자유시참변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유시참변은 사실 그때 당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좀 싸우게 되면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내부의 분열로부터 사실 시작했던 거고요. 당시 소련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대규모 독립군들을 향한 발포로 인해서 당시 독립군인들이 정말 안타깝게 희생당했었던 참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었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어떤 독립군들입니까? 사실 이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함을 서로 약속하고 시작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멀리 흐트러졌었던 사람들 전열을 정비해서 당시 만주 지역에 결국 군정부를 통합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부로 통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부, 참의부, 식민부였고요. 요 군정부 세력을 두고선 당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활동하다가는 우리 독립군인들이 또 이렇게 참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 내의 민족유일당 운동처럼 국 외에도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바람을 타고 3부가 통합되게 되죠. 통합됐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하지 못했어요. 이걸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둘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국민부와 혁신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를 알기보다는 이들은 역시 군정부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정당과 군대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 군대 이름이 국민부는 조선혁명군하고 불렀고요. 혁신의회는 한국독립군이라고 불렀거든. 즉 이들의 군인이 만들어진 거야. 드디어. 그래서 2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군인이 30년대 이미 어느새 넘어가 있지? 30년대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을 대상으로 중국군과 함께 싸우게 되죠. 요건 30년대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30년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30년대에는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이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서 무리한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 세계 대공황을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뉴딜 정책이나 블록 경제를 형성하면서 해결해 나갔지만 당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일본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들끼리 해결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뭐야?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즉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건데요. 일본으로서는 정말 무리한 전쟁이었습니다. 31년에 독립군들이 가득했었던 만주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사실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요 만주국을 점령하고 만주를 경영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해볼 만은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 본토를 치게 되면서는 엄청난 무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쪽수에서 밀리는 거야. 중국은 사람이 정말 인해 전술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 무리수를 계속 드다 보니까 무리한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벅찬 거야. 당연히 이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조선 사람이 아닌 천황폐하의 다스림을 받는 신민이란 뜻으로 황국 신민을 만드는 통치, 즉 조선인이라는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쳐요. 어떤 걸 하나요? 궁성요배라 그래서 천황폐하가 계신 궁을 향해 절을 하게 하고요. 내선일체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또 한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해서 암송하게 해서 나는 자랑스러운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이런 걸 외게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국민의례 혹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전신이죠.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사실 한국 신민 서사를 따라한 거예요.
그만큼 사실 애국심을 세뇌시키는데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하기도 하고요. 신사라는 건 뭐냐면 일제의 신도라는 그들의 종교의 사찰입니다. 이거를 참배하는 걸 강요하지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창씨개명. 이름을 조선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무 비열했어요. 창씨개명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도 입학할 수 없었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자, 나중에는요. 41년에는 심지어 어디까지 치게 되냐면 하와이 진주만을 칩니다. 그 말은 하와이 진주만을 다스리고 있었던 미국을 적으로 두게 된다는 거죠. 태평양 전쟁이고요. 41년입니다. 그래서 41년부터는 엄청 대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조선어도 아예 못 쓰게 하고요. 국민학교령이라 그래가지고 황국 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라 그래서 기존의 소학교라고 불리던 초등학교를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국민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이름이에요. 황국 신민의 학교, 일제에 충성하는 학교란 뜻이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95년까지 계속 썼어. 93년인가? 아무튼 그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일제의 잔재였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무엇을 빼앗아갔었냐? 바로 다 뺏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궁속화, 당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 그래서 조선을 전쟁 기지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전쟁 기지가 뭐야? 이제는 완전 공출이라 그래서 모조리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도 수탈해 갑니다. 그래서 징병, 징용, 위안부 이런 것들을 막 다 끌고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 국내에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데 뭘 어떻게 저항을 해요? 저항을 했다가는 더더군다나 더 끌려가는데요. 심지어 조선 말도 못 쓰게 했었고요. 40년대 들어가면 정말 삶이 아니었었을 겁니다. 이 시기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목숨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너무나도 잔혹한 그럴 것을 예견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거든. 자, 그러면 3, 40년대의 국외 무장투쟁을 한번 보면 말씀드렸듯이 20년대에 만들었던 조혁군과 한독군이요. 만주사변 이후에 당시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군과 한중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을 했었던 전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실 거예요. 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37년 그리고 이렇게 만주사변이 일었을 때는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면 37년 중일전쟁을 전후에서는요. 사실상 이때는요. 이제 우리 민족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엄청난 대규모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다시 나왔죠? 임시정부가요. 당시에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의열투쟁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이거든. 잘 나오니? 그러네. 한인 애국단이거든. 바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거든. 특히 이 윤봉길의 의거가 되게 컸어요. 상하이에서 당시 전승 기념식을 열었었던 만주사변 이후에 상해사변을 일으키는데 상해사변에 전승 기념식을 열던 일본인들의 아주 코를 딱딱하게 해주는 수통폭탄, 도시락 폭탄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이 폭탄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거든. 그걸 보고서는 당시 중국을 이끌고 있던 장개석이라는 총통은 우리 중국에 몇만 사람이 못하는 걸 한국의 윤봉길이라는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우린 이제부터 그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하리라 라는 걸 외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거든. 37년 이후에.
30년대 이후에, 요때 이후에. 그래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그러려면 우리도 대규모 군대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 여기도 써볼게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돼. 그러면서 당시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요. 조선민족 전선연맹까지 그게 널리 커지고 발전적이 됐다가 그들의 군대인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사실 당시에 의열단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의열단이라는 건 사실 20년대부터 크게 활동해왔던 의열투쟁 단체입니다.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단체고요. 이 의열단의 김원봉에 걸려진 현상금이 일제강점기 때 최고 현상금이었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의열단은 사실 일본에게 최대 강적이었지. 그들이 했던 의열투쟁 폭탄 투거입니다. 그래서 뭐 총독부에도 던지고 당시 종로경찰서에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투척하고 나서 아까운 청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조금 아쉬움이 아니지, 뭔가 회의를 느꼈던 김원봉이 의열단을, 단체를 이제 조직을 조금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의용대가 나중에는 분열이 되게 돼요. 사실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다는 건데, 둘은 사실 섞이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둘로 결국엔 쪼개지게 되는데요.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은 연안지역이라는 곳으로 가서요, 조선의용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화북지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조선의용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일부, 김원봉이 이끈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었던 군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 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사실은 40년대에 나타난 우리의 민족을 좀 통합했었던 군대, 유일한 군대로 알려져 있고요. 요 광복군은 물론 조선의용군도 있지만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였었습니다. 군대로서 당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교전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참전을 하게 되고요. 연합군 측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당시 OSX 전투 작전에 대한 이제 훈련도 많이 받았었고요.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진공 작전을, 국내에 진격하여 공격하는 작전을 계획해서요. 사실은 45년에 국내 경성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지역을 침입해서 총독부로부터 국권을 이제 다시금 찾아오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은 전쟁에 일본의 항복으로 인한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은 사실 실행해 보지 못한 채 사장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약간 큰 틀, 개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좀 길고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